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 안보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북한의 열병식과 그 열병식에서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인데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핵심 주제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번 주 월요일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우선 열병식이 열린 4월 25일이 북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설명하고 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주요 무기 체계도 소개할까 합니다. 또한 열병식에서 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특히 핵무기 선제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역대 정부 중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에 이뤄지는 데다가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것은 29년 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만큼 한미 관계, 특히 새 정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무력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대형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예상되는 도발 유형을 짚어볼까 합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4월 25일 열병식에는 2만여 명의 병력과 각종 무기 체계가 대규모로 동원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열병식이라고까지 평가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왜 이렇게 이날을 중요하게 경축한 거죠? 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일제강점기 때인 1932년 4월 25일 중국 만주에서 조선인 빨치산 부대인 반일인민 유격대를 창설했다고 선전합니다. 김일성 친위 부대였던 반일인민 유격대는 훗날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올해 4월 25일은 북한이 첫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김일성 빨치산 부대 창설 9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북한은 1978년부터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해 왔지만 김정은 정권은 2018년 정규군 창설일인 2월 8일을 건군절로 제정하면서 그동안 4월 25일은 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올해 특별히 부각한 겁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4월 25일에 열병식이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일대기를 선전할 때 김일성이 아버지 김영직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총 두 자루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 김일성이 이 총 두 자루를 미천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했고 이 부대와 함께 10여 년을 일제와 싸워 조선을 독립시켰다는 겁니다. 북한이 올해 특별히 빨치산 부대 창설일을 성대하게 기념한 것은 올해가 김정은 공식 집권 10주년인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4월 25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을 목숨 바쳐 지켰던 항일 빨치산들의 수령결사옹의 정신을 본받아 김정은 정권에 충성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 10주년을 맞은 시점에 북한 체제의 뿌리와 이른바 정통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의도였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간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 봉쇄 등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줄 만한 마땅한 경제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노력과 업적 등을 부각하기 위해 열병식을 열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즉 김일성대에 두 자루의 총을 씨앗으로 고작 소총으로 무장한 100여 명의 부대로 조선혁명을 시작했지만 손자인 김정은 대에 와서는 최강대국 미국까지 위협하는 핵무기를 가진 강력한 무력으로 발전했다. 이런 점을 부각한 겁니다. 9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함으로써 주민들의 체제 자부심을 고취하고 북한을 소위 강대국으로 만든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으로서는 체제 정통성과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건데요. 이날 열병식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이색적인 행사들에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올해 특별히 빨치산 부대 창설 기념일을 기념한 것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뿌리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첫 공식 행사는 항일 빨치산 1세대들의 묘지인 대성산 혁명열사릉 참배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부 고위 간부들만을 대동하고 혁명열사릉을 찾아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들에게 묵념하고 헌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 체제의 뿌리는 항일 빨치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계승의 역사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통을 창조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억년 드놀지 않는 초석을 다진 항일 빨치산의 불멸의 공적은 후세토록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혁명 열사릉 참배가 끝나고 또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는데요. 김 위원장은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로 군의 고위급 지휘관들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연회에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참석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흰색의 공화국 원수 군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 연회가 어두워질 때까지 이어졌고 이 일정 때문에 본행사인 열병식이 밤 9시경부터 시작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열병식 얘기를 해보죠. 열병식 하면 당연히 먼저 생각나는 게 새로 등장한 무기체계에 먼저 관심이 쏠릴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핵무기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군 지휘관을 위한 연회에서 입었던 원수 군복을 입고 부인과 함께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 앞서 경축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의 의의와 또 북한군의 희생과 헌신 등을 열거한 뒤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또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유력에 의해 담보된다며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강화 발전시킬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괄보고에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적대 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핵전쟁 위협이 없어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핵무기가 순수 전쟁 억제용이라던 기존의 방어적인 입장을 파기하고 전쟁이 아닌 비군사적인 영역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공세적인 태도로 바뀐 겁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근본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연설로 미뤄 북한이 앞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자신들의 근본 이익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수시로 핵무기 공격 위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런 공세적인 핵 독트린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자극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발표된 김여정의 대남 핵위협 담화를 비롯해 핵무기 선제 사용을 시사하는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김여정에 이어서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까지 핵무기 선제 사용 위협을 하는 모양새네요.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각종 전략 무기를 통해서 북한이 핵위협 발언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무기 어떤 게 등장했나요? 네,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는 대남 타격용인 전술미사일부터 미국 본토 타격용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이 총동원됐습니다. 사거리 순으로 올라가면서 살펴보면 주력 탱크 부대와 자주포 부대에 이어 방사포 부대들이 등장하는데요. 북한이 자랑하는 사연장 초대형 방사포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경 장사정포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이 초대형 방사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또 북한판 에이테크스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함께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도 등장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발사관이 4개로 4기의 탄도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이 무기체계를 공개하면서 전술핵 탄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전술 단거리 미사일을 장사정포를 운용하는 장거리 포병부대에서 운용할 것이라며 이 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수도권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에는 북한이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들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글라이더 활공체 형태의 화성 8형과 또 올해 1월 2차례나 시험 발사한
기동식 재진입체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신형 SLBM이 공개됐는데요. 이 미사일은 북한이 작년 10월 잠수함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니 SLBM에 뒤따라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신형 SLBM은 작년 1월 8차 당대회 경축열병식에 등장했던 SLBM 북극성 5형보다 탄두부가 더 커지고 길이도 더 길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열병식의 마지막은 ICBM급인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이 장식했습니다. 화성 15형 종대에 이어 화성 17형의 육중한 동체가 등장하자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성 17형은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사거리가 15,000km를 훌쩍 넘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경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 내용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달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이번 주에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역대 정부 중에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5월 21일에 열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열 하루 만에 열리는 건데요. 역대 정부 중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첫 회담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취임 후 54일 만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회담은 취임 79일 만에 열렸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먼저 방한하는 것은 1993년 7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 방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동아시아 순방으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 순방에 나서면 보통 일본을 첫 행선지로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 당선인은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배포한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을 긴밀히 논할 수 있는 시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 정부 한미 정상회담 일정 짚어봤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 대선 유세 기간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자꾸 쏘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겠다, 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었잖아요. 당연히 좀 북한 입장에서는 새 정부에게 좀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출범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조금 더 잦아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지만 북한의 도발과 같은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북한이 기선제압 차원의 무력 도발을 잇따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임의의 전쟁 상황에서 다양한 작전 목적과 임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핵공격 수단을 개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형 무기체계 시험 발사 명목의 군사행동이 자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대형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대형 무력 시위 유형으로는 우선 7차 핵실험이 거론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르면 이달 중 복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구가 끝나는 대로 전술핵탄두 폭발 시험과 같은 핵실험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한미 당국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ICBM 화성 17형을 다시 발사하거나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손을 보인 신형 SL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찰위성 발사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북한이 대형 무력 도발에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는 지금보다도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 3월에 대담했을 때는 4월에 한반도 정세가 좀 긴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했었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5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5월 첫 주에 일어난 외교 안보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지성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